여보, 제발 한국에 가서 살자고요. 직장이나 집은 어떡하고? 한국 가면 전부 쉽게 해결이 되잖아요. 교통도 좋고 차도 필요 없는 나라인데 안 갈 이유가 있나요? 독일의 공영방송국 ARD에서는 한국 방송이 나간 후에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독일에서 한국에 건너와 취재했던 독일인 여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방송국 ARD에 다니고 있는 마틸데라고 합니다. 최근 저는 한국에 다녀오고 정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독일인들에게는 가난을 막 탈피한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고 K-팝 등의 문화로 경제를 성장시킨 나라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막상 한국에 가보니 화려한 건물들은 물론이고 밤새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뒤덮인 야경까지 도저히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촬영할 때부터 이미 독일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러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엄청나게 바뀔 줄 알았으면 진작부터 한국에 이민을 가서 살았어야 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 한국은 무척 힘들었다고 들었고 그곳에서 간호사나 광부들이 독일에 와서 정착하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저의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한국 사람들처럼 힘들어도 열심히 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살면서 처음 본다는 말까지 들은 적이 있죠. 저희 아버지께서도 한국인 간호사에게 진찰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섬세하고 꼼꼼해서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바뀔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독일의 상황보다 한국이 100번, 1000번 낫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독일은 경제 환경도 좋지 못하고 국민들 또한 전부 축 처져 있는 상황이죠. 독일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선진국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명확해지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독일인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는 과거보다 더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관료주의적인 절차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죠. 특히 관공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디지털화가 미흡한 점도 큰 문제입니다. 아직도 많은 일들이 종이 문서와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 문제 역시 독일의 단점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은 인프라적으로는 잘 갖추어져 있지만 잦은 지연과 파업으로 인해 실제 이용할 때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특히 철도 시스템인 독일 국영철도인 DB의 경우 연착이 빈번해 사람들의 일상에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으면 이동이 어려운 지역도 많아 생활의 자유로움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독일 사회 전반에 걸쳐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과 높은 생활비로 인해 지쳐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다는 점은 좋지만 때로는 너무 느슨하고 정체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상점들이 저녁 8시면 문을 닫고 주말에는 거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 상황에서 도시가 활기를 잃어버린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단조롭고 지루한 환경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독일의 의료 시스템도 한때는 모범적이라고 평가받았지만 최근에는 긴 대기 시간과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병원 예약을 잡는데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 환자들이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더욱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또한 시골의 낮은 의료 서비스 때문에 잘못된 진찰을 받고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당시 아버지께서는 심장 문제로 인해 급히 병원이 필요했지만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그곳에서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해야 했습니다. 결국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만성질환으로 인해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했지만 병원 방문 자체가 쉽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었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저에게 독일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했고 부모님을 잃은 슬픔 속에서 더 나은 의료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적인 경험은 제가 방송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독일이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고 저는 독일 내에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고발하는 기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K-팝 취재는 단순한 업무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곳에서 접한 서비스의 질과 사회적 진보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남편과의 작별 인사가 조금 긴장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은 한국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제로는 낙후된 상태일 것이라고 걱정했어요. 그의 걱정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건축 관련 연구원으로서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후 많은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중국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외관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문제와 개발의 불균형이었습니다. 그 경험으로 인해 그는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려함 속의 빈곤에 대해 크게 회의적이 되었죠. 과거에 남편은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후 많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목격한 중국의 도시 개발은 겉보기에는 매우 인상적이었지만 여러 문제점도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특히 그는 건축 프로젝트의 질적인 면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신도시와 고층 건물이 빠른 시간 안에 지어졌지만 이들 대부분이 부실한 건축 기준과 빠른 개발을 우선시한 결과로 장기적인 내구성과 안전성에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죠. 그는 몇몇 건물을 방문했을 때 벽에 금이 가고 물이 새는 등의 문제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한 개발 지역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외관상으로는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상수도 시설이나 전기 공급 등 기본적인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주거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때 건설 현장의 문제들보다 일상적인 생활 환경의 불편함과 문제점에 더 큰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그가 체류했던 지역은 겉으로는 급속한 개발이 이루어진 곳이었지만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불편함이 그의 기대와 많이 달랐다고 했거든요. 특히 그는 공공청결의 부족에 크게 놀랐다죠. 거리는 쓰레기로 가득했고 공공장소에서의 위생 상태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눈에 띄게 더러운 좌석과 바닥, 나쁜 냄새에 자주 직면했고 이는 그가 경험한 불편함 중 일부였다니까요. 더욱이 남편이 거주했던 지역은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 시스템의 부실로 인해 자주 물 공급이 끊기거나 물의 질이 매우 나빠서 안전하게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전력 공급 역시 불안정하여 자주 정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중단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또한 일부 지역 사회의 사람들 사이에서 경험한 비협조적이고 때로는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었죠. 현지인들과의 소통은 언어 장벽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로 인해 종종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특히 서비스 업계에서 직원들의 고객 서비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거의 던지다시피 하는 경우가 일상이었고 서양에서 부자가 왔으면 더 많이 시켜야지 조금 시켰다며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이런 경험들을 들어보면 확실히 제가 걱정될 만했어요.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나라라는 인식이 무척 강한 편이고 심지어 한국이 훨씬 작고 후진적이라는 인식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후에 저는 저의 모든 생각들을 180도 바꾸고야 말았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진 것은 인천국제공항의 현대성과 효율성이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입국 절차는 예상외로 매우 신속했습니다. 이어진 공항에서 시내로의 이동 과정에서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교통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고속열차를 이용해 도시 외곽에서 서울 중심까지의 이동은 단시간에 완료되었고 열차 안에서는 최신 IoT 기술이 적용된 정보 표시 시스템이 저희의 위치, 속도 및 예상 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저희 팀의 한 멤버가 길을 조금 헤매게 되었는데 그때 한국인 한 분이 접근해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심지어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앱을 써보세요. 정말 유용해요. 라며 자신도 자주 사용하는 앱이라고 말씀하시며 몇 가지 추가적인 팁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앱은 지하철과 버스의 실시간 도착 정보 그리고 최적의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저희에게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만난 한국인은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유학 경험이 있었고 돌아와서는 관광객들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과의 대화는 편안하고 유익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계획되고 운영되는지, 특히 서울의 대중교통 네트워크가 어떻게 잘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기후동행 카드라는 한국의 환경 친화적인 교통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었는데, 이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용자는 이 포인트를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에 기여하거나 작은 인센티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저와 팀원들은 한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특히 떡볶이와 김밥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한 시장 상인분이 직접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이 음식들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자부심과 친절함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저희가 방문한 한국의 한 중소기업에서는 현지 직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일하는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업무 시간 중에도 웰빙과 직원들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회사의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이것이 업무 효율성과 창의력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공유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하여 K-팝 문화에 대한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DDP에서 진행된 K-팝 행사는 전 세계적인 팬덤의 열정과 K-팝이 어떻게 글로벌 문화 현상이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아티스트들과 팬들은 K-팝이 단순히 음악적 장르를 넘어서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K-팝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광 산업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K-팝의 영향력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저희는 건국대학교 주변과 홍익대학교 인근의 홍대거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젊은이들로 가득 찬 활기찬 지역으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어떻게 젊은 세대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업을 선보이고 거리 공연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 한국의 창의적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홍대 거리에서 만난 젊은이들은 K-팝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 놀랍도록 세심한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K-팝 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어떻게 마케팅되고 있는지, 소셜미디어와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K-팝이 어떻게 다른 산업, 예를 들어 패션, 화장품, 관광 등과 연계되어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통찰력 있는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우리가 독일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몇몇 독일인들도 우리와의 인터뷰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일하고 생활하면서 얻은 경험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한 독일인은 독일에 비해 한국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독일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와 고속 인터넷의 보급은 독일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독일인은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독일에서는 보기 힘든 깨끗하고 정시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버스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데 항상 정확한 시간에 도착해 정말 편리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에서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훨씬 접근성이 좋고 응답 시간도 빨라 독일과 비교했을 때 매우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취재 중 한국에서 골절 수술을 받았던 독일에서 온 유학생 알렉산더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매우 상세하게 공유했는데 그의 이야기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서울에서 유학 중 전기 자전거를 타다가 불의의 사고로 팔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주변 사람들이 즉시 도와주어 빠르게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은 매우 신속하게 대응했고 체계적인 진단 과정을 거쳤죠 라고 그는 회상했습니다. 알렉산더의 경우 골절 부위가 복잡하여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 전 과정에서 의사들은 저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수술에 사용될 기술과 재료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 기술을 내 몸에서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죠.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알렉산더는 빠른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병원의 시설과 서비스가 인상적이었어요. 병실은 깨끗했고 간호사와 의료진의 세심한 관리 덕분에 불편함 없이 잘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의료진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서 언어 장벽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알렉산더는 또한 한국에서의 의료 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독일에서 같은 수술을 받았다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었을 텐데 한국에서는 훨씬 저렴했어요. 그리고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실제로 제가 부담한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 경험은 알렉산더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고 그는 다른 유학생들에게도 한국에서의 의료 서비스를 신뢰하고 이용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진보적인 기술 그리고 환자 중심의 치료 접근 방식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타고 다녔던 한국의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가 이용했던 전기자전거는 따릉이라고 불리는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의 일부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 시내 곳곳에 위치한 대여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알렉산더는 따릉이는 매우 경제적인 이동 수단이에요. 자전거를 일일이 소유하지 않고도 앱을 통해 가까운 대여소에서 쉽게 자전거를 빌릴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모델은 페달링을 도와주는 전동 모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긴 거리나 경사가 있는 길도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따릉이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앱을 사용해 자전거를 대여하고 필요한 곳까지 이동한 다음 다른 대여소에 자전거를 반납하면 됩니다. 시스템이 매우 잘 구축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자전거도 잘 관리되고 있어요. 알렉산더는 이 전기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효과적으로 둘러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자전거 덕분에 서울에 숨겨진 골목길과 아름다운 경치를 더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강 주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것은 정말 멋진 경험이었죠. 따릉이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경험은 알렉산더에게 서울을 더 넓고 다양하게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는 그의 한국 생활에서 매우 즐거운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서울의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인프라를 잘 보여주는 예로 다른 많은 외국인 유학생과 방문객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경험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도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그의 주거 환경은 한국의 지원 시스템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그는 이를 통해 한국의 복지 시스템의 장점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은 한국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받은 곳입니다. 이 지역에는 유학생과 저소득층을 위한 최고급 빌라 단지가 있는데 매우 저렴한 가격에 높은 품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받고 있어요. 집은 현대적인 설계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집이 제공하는 편안함과 접근성을 높이 평가했으며 주거 공간이 넓고 여러 현대적인 기능이 통합된 점도 강조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미국과 한국에서의 유학을 고민하던 중 비용과 생활 품질을 고려해 한국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의 유학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반면 한국은 교육비와 생활비가 훨씬 저렴하며 정부 지원도 많아 유학 생활이 훨씬 수월해요. 한국에서의 제 경험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고 여기서 받는 지원은 유학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미국에 있던 친구도 한국으로의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만족하며 지내고 있는지 듣고 난 후 비싼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오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저렴한 생활비와 높은 생활 품질, 그리고 정부 지원에 크게 관심을 갖게 되었죠. 알렉산더의 이야기는 한국이 어떻게 국제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유학 목적지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한국의 교육, 복지, 주거 지원 시스템이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반드시 밤에 한강에 가보라는 조언을 하더라고요. 야경이 너무 아름답다면서요. 이에 알렉산더의 조언을 받아들여 우리 취재팀은 밤에 한강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강은 서울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낮과는 다른 매력을 밤에 발산합니다. 도착하자마자 한강의 야경이 우리의 기대를 즉시 충족시켰습니다. 넓게 펼쳐진 강변에 설치된 조명들이 물결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한 도시의 불빛들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이곳은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밤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한강 공원의 여러 지점을 걸으며 다양한 활동들을 체험했습니다. 한강에서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하고 간이 의자에 앉아 편안히 책을 읽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여러 음식 트럭들이 강변을 따라 서 있어 방문객들이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지에서 인기 있는 치킨과 맥주, 소이 치맥을 맛보며 한국의 야외 문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 밤의 하이라이트는 한강에서 열린 소규모 라이브 콘서트였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강바람에 실려오며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음악을 감상했습니다. 이 순간은 한강의 밤이 주는 특별한 경험을 극대화시켜 주었고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강 방문은 우리에게 서울의 다면성을 보여주는 기회였으며 도시의 아름다움과 평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조언대로 한강의 밤 풍경은 정말로 아름다웠고 이곳을 방문한 것은 우리 취재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와 같은 유학생들의 경험과 한강에서의 아름다운 밤, 그리고 서울의 효율적인 도시 구조와 선진적인 복지 시스템을 목격한 후 저를 포함한 동료들은 독일에서 한국으로 이민을 오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매력적인 생활 환경과 문화, 그리고 경제적 기회가 우리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히 한국에서 제공하는 교육 기회와 일자리 전망, 그리고 높은 생활의 질에 대해 매력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고속 인터넷과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 교통 시스템의 발달은 물론이고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환대는 우리가 경험한 여러 나라 중에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민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한국의 비자 정책과 거주 조건, 그리고 일자리 찾기의 실제 가능성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경험과 조언을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언어 능력과 문화 적응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탐색했습니다. 이러한 조사와 경험을 통해 우리는 독일에서 한국으로의 이민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려면 충분한 준비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에게 새로운 문화적 통찰과 개인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독일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오면서 서울에서의 생활을 뒤로하게 되는 것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훌륭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죠. 한국의 대중교통은 시간마다 정확하게 도착하는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넓고 깨끗한 차량 내부 덕분에 매일의 출퇴근이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도시의 다양한 지역을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었고 어느 곳이든 연결되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이동 중에도 무료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대중교통 앱 덕분에 여행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도 한국의 대중교통을 통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를 타고 공항에 도착하며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조용히 감상했습니다. 각 정류장마다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모습,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일상 등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센티멘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편리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떠나보내는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서 느낀 이 아쉬움은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었고 언젠가 다시 이곳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독일로 돌아간 후 저는 남편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하며 그를 설득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도시생활, 효율적인 대중교통, 친절한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다채로운 문화 체험은 모두 우리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완벽한 장소로 한국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한강에서의 밤, 따릉이 자전거로 서울 곳곳을 탐험한 경험, 그리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의료 서비스의 우수성, 특히 유학생과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을 매력적인 이민 국가로 만들었고, 저는 남편에게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며 함께 한국에서 살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다소 주저하며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일상, 언어 장벽,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제가 만났던 다른 외국인들의 성공적인 이주 이야기와 한국 생활에서 느낀 긍정적인 변화들을 공유하며 그의 두려움을 덜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남편은 중국에서의 경험이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히 공공 화장실의 위생 상태가 극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많은 화장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불결하고 때로는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음식에 대한 위생 문제로 인해 그는 자주 배탈에 시달렸습니다. 현지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위생 수준이 낮아 식사 후 건강을 해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더욱이 남편은 안전 문제도 경험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소매치기를 당하고 개인 소지품을 도난당하는 등의 사건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경험은 그에게 심리적으로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고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의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들이 남편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제공할 수 있는 안정성과 질서, 그리고 깨끗하고 잘 관리된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한국의 청결한 공공시설, 엄격한 음식 안전관리, 그리고 낮은 범죄율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그가 중국에서 겪었던 불안과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울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사회적 기회들도 남편에게 어필했습니다. 서울의 다채로운 문화생활, 매력적인 역사적 명소 방문, 그리고 활발한 사회적 교류는 그의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은 그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경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편의 강한 거부감을 이해하면서도 저는 그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제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며 남편도 언젠가는 한국을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 남편에게 남긴 깊은 트라우마를 고려하여 저는 그와의 대화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한국을 방문해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그의 우려와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문화적 매력과 첨단 도시 생활을 경험함으로써 그가 가진 아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우리가 한국을 직접 방문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아시아와는 매우 다를 거예요. 서울의 현대적인 면모, 청결한 환경,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을 직접 보면 중국에서의 나쁜 기억을 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이 단지 한 번의 여행으로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시아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 남편은 이러한 제안을 신중히 고려하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하며 그 여행이 남편의 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남편이 한국의 긍정적인 면을 경험하고 중국에서의 부정적인 기억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가장 비싼 땅들이 한국 소유였다는 사실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일본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곳들이 전부 한국 땅이 되어버린 현실에 좌절하고 말았다는데요. 과연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22살 미나코입니다. 현재 대학교 때문에 도쿄에서 거주하고 있고 요코하마 출신이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남다른 애착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국인의 후손이라고 하셨고 저에게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조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늘 당부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익 세력들이 한국을 무척 혐오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사람들에게 한국계라는 사실을 들킨다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수 있으니 어디 가서 한국인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죠. 이 사실은 저희 가족만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버지 어린 시절에는 한국인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할 정도로 괴롭힘에 시달렸으며 보다 못한 할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멀고 먼 학교로 전학을 보낼 정도로 그런 고통 속에서 자라왔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순수 일본인이긴 하시지만 역사를 전공하셨고 일본인의 대다수가 고대 한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엄청난 관심과 애착을 보이시는 편입니다. 실제로 고대 백제 등의 한국에서 일본에 건너온 사람이 많으며 그때의 수많은 기술들이 전파되면서 일본을 발전시킨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도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일본의 고대 문화는 자체적으로 발전했고 한국과는 연관이 없다는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된 사실을 배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 주시려 노력했고 한국사와 일본사에 대한 진실을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진실에 대해 알려주셨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여러 문서들을 남겨주셨는데 그것을 정리하던 아버지께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요코하마에는 한국 대사관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 부지를 구매할 때에 수많은 제1동포들이 돈을 걷었고 할아버지 또한 작지만 도움을 주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 있는 10개의 대사관 공간 중에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고베, 히로시마, 후쿠오카, 삿포로, 센다이에 9개가 제1동포의 기부로 지어졌다는데 가치로만 따져도 수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1동포들이 일본에서 조용히 살고 있고 굉장히 많다고는 들었지만 한국을 잊지 않고 도우려 했다는 사실에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할아버지나 아버지 시대만 보더라도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기가 무척 힘들었을 시기이고 일본인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했던 상황에서도 정말 악착같이 살면서 모은 돈들을 기부했던 거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니 도쿄 대사관의 땅이 압권이었는데 서가포라는 사카모토 방직 회장의 도움이 컸다고 했죠. 일제강점기 시절인 1915년에 경남 울주군에서 태어나서 일본에 14세가 되던 해에 오게 된 후 사탕을 팔고 폐지를 수집하며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1948년에 방직회사를 세우고 급성장하게 되어 1950년대에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제1교포로 이름을 날렸다고 하죠. 그리고 1951년에 은행 돈을 빌려 사들인 현재의 대한민국 대사관 부지를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후에 1962년 한국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의 국교가 정상화되었는데 그보다도 전에 도쿄의 땅을 한국이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죠. 심지어 그곳은 일본에서 제일 가는 부촌인 미나토구 아자부인데 제가 얼마 전에 둘러본 바로는 정말 엄청난 넓이였거든요. 예전부터 제 친구들은 아자부에 가장 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마치 서울의 강남과도 같은 동네거든요. 서가포 회장 등의 제1동포가 맨몸으로 시작해서 일궈낸 성과였고 그들의 고생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일본에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사셨고 구두 닦기, 심부름꾼, 신문 배달, 건설 현장, 이발사, 전기, 타일 등 여러 직업을 거치시면서 집안을 일으켰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시는 바람에 평생 관절염에 시달리며 사시다가 돌아가셨죠. 아버지는 항상 할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하셨고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평범한 일본인 중에서는 잘 사는 편에 속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생각해보면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이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할아버지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셨던 분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단지 가족을 위해 일하신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른 이들을 돕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는 할아버지가 가장 힘든 시기에 겪었던 일화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구두 닦기를 하시던 시절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 있었대요. 손님이 거의 없어서 하루벌이를 포기하려던 참에 어떤 어린 소년이 낡은 구두를 신고 지나가다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손에 있던 마지막 몇 엔으로 소년에게 간단한 우산을 사주셨고, 그날 집에 돌아오셨을 때는 고작 한 끼 식사도 채우기 어려운 형편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일이 조금도 후회되지 않는다고 하셨다고 해요.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덜 춥고 덜 젖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손에 남은 물집을 보며 웃으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이런 마음가짐은 아버지께서 늘 자랑스러워 하시던 부분이었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1동포로서의 정체성도 늘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적 한 번은 왜 우리가 일본인처럼 살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살든 한국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한국인의 자부심을 잃는 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사라지고 만다. 이런 가르침 덕분에 아버지는 힘든 상황에서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려 노력하셨고, 저에게도 그 마음을 전해주신 거죠.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을 잃지 않고 타인을 도우며 살아가는 자세였죠. 저는 그런 할아버지의 삶을 생각하며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할아버지처럼 강인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저는 앞으로도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고등학생인 제 동생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학교에 한국인이 전학을 왔는데 그 친구에 대한 인기가 전교에서 가장 많다는 소식이었죠. 평범하게 생긴 한국 친구였는데 한국인이 학교에 전학을 온 사실만으로도 관심을 끈다는 것이 놀라웠다고 합니다. 동생이 말해준 이야기를 듣고 저도 처음에는 놀라웠습니다. 평범한 외모의 한국 친구가 전학을 왔다는 사실만으로 학교 전체에 관심을 끌었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요즘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드라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일본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몇몇 특정 작품들만 인기를 끌었다면 이제는 OTT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거의 모든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부터 짜릿한 스릴러,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까지 다양한 장르가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저희 어머니도 주말마다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시는 편이라 집에서도 한국어 대사가 흘러나오는 일이 잦습니다. 다음으로는 K-팝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동생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일본의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K-팝 가수들을 좋아하는 팬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BTS, 블랙핑크, 세븐틴 같은 유명한 그룹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인 그룹들까지도 자연스럽게 일본에서 데뷔하자마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점심시간이나 체육시간에 K-팝 음악이 흘러나오는 경우도 흔하다고 하니 그 인기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예요. 특히 댄스 커버를 따라하거나 K-팝 가수들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친구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일본에서도 K-팝이 문화적인 중심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현상은 한국어 공부에 대한 열풍입니다. 일본에서는 요즘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동생 학교에서도 한국어 수업이 정식 과목으로 추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노출되다 보니 이 기회에 아예 배워보자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저희 집 근처 도서관에도 한국어 교재가 따로 진열되어 있을 정도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과 패션 또한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에서는 한국 브랜드 매장이 빠지지 않고 입점해 있고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직접 사용하며 만족감을 느끼고 있죠. 특히 한류 스타일이라고 불리는 메이크업과 패션이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유행을 하고 있어요. 동생이 어느 날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학교에서 자신이 한국계라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밝혔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는지 잘 알기에 동생에게 혹시나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는 제 걱정이 완전히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반 친구들과 한국 드라마와 K-팝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용기를 내서 사실 나도 한국계야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깜짝 놀랐지만 그 다음 반응이 정말 놀라웠다고 해요. 진짜? 완전 멋지다. 라며 오히려 동생을 더 좋아해주는 친구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한국인이랑 친하게 지내면 더 많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겠다고 말하며 동생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K-팝 팬인 한 친구는 너도 그러면 K-팝 춤 잘 추니? 라며 농담을 하며 동생과 더 친해지려 했고 다른 친구들은 동생에게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답니다. 동생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점 친구들의 따뜻한 반응에 안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 전학생 친구와도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하니 동생 입장에서는 그날의 고백이 큰 용기이자 행복한 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국 드라마, K-팝, 그리고 한국 음식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주제라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한국 계열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구들은 동생을 우리 학교 한류 전문가라고 부르며 한국 문화를 물어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동생은 가끔 나도 다 아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며 웃지만 사실 그런 관심을 받는 것이 꽤 기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동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가족이 숨겨야만 했던 정체성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동경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감격스러웠습니다. 동생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이 사실을 아버지께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저녁 식사 시간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생이 학교에서 자신이 한국계라는 사실을 밝혔고 친구들이 그걸 알고도 오히려 더 좋아해 주었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엔 아버지께서도 저처럼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괜찮았냐? 친구들이 이상하게 대하진 않았냐? 라고 물으시는 모습에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친구들의 따뜻한 반응을 하나하나 전해드리자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래? 친구들이 그렇게 좋게 받아줬다고? 아버지는 놀라움과 감격이 섞인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나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자랑스럽게 말해도 되는 세상이 되었다니 정말 꿈만 같다. 라며 깊은 한숨과 함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도 살아계셨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모른다. 그분은 평생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지키며 사셨지만 늘 그걸 드러내지 못했던 걸 안타까워하셨거든. 그런데 이제는 너희 세대가 이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니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저희와 함께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꺼내보셨습니다. 사진 속의 할아버지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힘들었던 삶의 흔적이 담긴 깊은 주름진 얼굴로도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너희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다. 너희가 할아버지와 나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효도한 것이다. 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저와 동생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동생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뿌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덕분에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이나 표현 정도는 익혔지만 그 이상의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유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학교 친구들 앞에서 한국어 몇 마디를 했을 때 친구들이 놀라워하며 부러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와 함께 집 근처 서점에 가서 한국어 교재를 구입했습니다. 동생과 저는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기본 문법부터 단어 외우기까지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죠.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배운 것들이라 정확한 발음이나 억양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건 알려줄 수 있다며 흔쾌히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나도 같이 배울래? 라며 가족 전체가 한국어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식사 시간이나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에는 간단한 한국어 대화를 시도해 보기도 하고 집에서는 종종 한국 예능이나 드라마를 틀어놓으며 귀를 익히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어 공부에 재미를 붙이게 되니 자연스럽게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께서 늘 고향처럼 생각하셨던 땅을 한 번쯤은 가보는 것이 좋겠다며 저희를 격려하셨고 어머니는 나도 한국의 유적지를 직접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생은 서울에서 K-팝 콘서트를 꼭 가보고 싶다며 이미 한국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 한국에 가면 전통적인 건축물이나 유적지를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복궁이나 한옥마을,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해보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한국 음식도 직접 먹어보고 싶었고요. 저희 가족은 이미 일본에서도 한국 음식을 자주 먹었지만 현지에서 먹는 맛은 또 다를 것 같아 기대가 컸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눈 뒤 저희 가족은 한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더 깊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기기만 했던 한국인의 뿌리를 이제는 당당히 받아들이려면 우리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특히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셨던 한국이지만 정작 나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다며 가족들에게 더 열심히 공부해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가족끼리 시간을 정해 한국 다큐멘터리나 역사 프로그램을 함께 시청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책도 몇 권 구매해서 돌려 읽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자 이제는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더구나 집안 사정도 많이 나아진 지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꼭 한국에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번 돈들이 이제 너희 세대에서는 이런 좋은 일에 쓰이게 되는구나라며 감회에 젖으셨고 어머니도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한국을 여행하면 정말 특별한 추억이 될 거야 라며 적극적으로 찬성하셨어요. 여행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설레는 과정이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한국의 여러 지역을 탐색하며 여행 일정을 짜는 동안 우리 가족의 대화는 온통 한국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은 꼭 가야겠지. 경복궁이랑 남산을 보고 싶다고 하셨고 동생은 한강에서 피크닉도 해보고 싶고 홍대 거리도 구경하고 싶어 라며 기대를 한껏 부풀렸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의 전통 음식을 제대로 맛보고 싶다며 맛집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하셨죠. 저는 무엇보다 한국의 역사적인 유적지들을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이나 경주 같은 곳은 꼭 가보고 싶었고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명소들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체험도 꼭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가족 각자가 바라는 여행 목표를 이야기하며 우리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일정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한국 여행을 결심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드디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꿈꾸셨던 땅을 직접 밟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는 숨기기만 했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고 우리의 뿌리와 연결된 한국을 온전히 이해하며 진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의 첫날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희 가족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그야말로 현대적이고 웅장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항시설, 자동화된 시스템, 그리고 친절하게 안내해주시는 직원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죠. 이곳이 정말 우리가 상상했던 한국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이 세련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감탄은 계속되었습니다. 공항철도는 빠르고 쾌적했고 주변 풍경은 깔끔하고도 정돈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동생은 와, 일본보다 훨씬 더 현대적인 느낌인데? 라며 연신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아버지도 내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발전한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구나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우연히도 광화문에서는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숙소에 짐을 풀고 점심을 먹은 후 행사 소식을 듣고 광화문으로 향했죠.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퍼레이드와 군사 장비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퍼레이드에는 정복을 입은
군인들과 다양한 장비들이 등장했는데 특히 탱크와 전투기가 지나가는 장면에서는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퍼레이드를 보며 아버지는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감격하셨을까. 그분은 늘 한국이 강한 나라로 우뚝 서길 바라셨는데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구나. 저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딛고 이렇게 강한 나라로 성장한 한국의 모습에 자부심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퍼레이드가 끝나고 국군의 날 행사를 기념하는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모두 잘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연설 속에 담긴 자긍심 넘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강한 나라라는 걸 이제야 실감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광화문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국방과 국민의 자부심으로도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이 땅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우자는 다짐을 다시금 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아버지는 감격이 가라앉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셨다면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땅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죠. 저희 가족은 그날의 감동을 잊지 않고 여행 내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 가족은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 유적지인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궁궐 입구에 서서 웅장한 흙내문과 근정전을 바라보며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풍스러운 건축 양식과 세심한 디테일, 그리고 고요하면서도 웅장한 분위기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곳이야말로 조선의 중심이었던 곳이구나. 한국이 얼마나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느껴진다며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경복궁을 둘러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씁쓸한 사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바로 과거 경복궁의 한가운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세운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자리 잡았던 흔적이었습니다. 조선의 자존심을 짓밟기 위해 궁궐 중심에 총독부 건물을 세우고 조선을 지배하겠다는 의도를 대놓고 드러낸 일본의 행위는 다시 떠올리기조차 분노와 슬픔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버지는 근정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일본이 과거에 이곳에서 저지른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아름다운 궁궐 한가운데에 총독부를 세우고 한국의 자존심을 짓밟으려 했던 행동은 정말 부끄럽고도 가슴 아픈 일이야. 일본인으로서 그리고 한국인의 후손으로서 이 역사를 기억하고 반성해야 해. 동생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일본의 역사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해줬어.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실감하게 돼.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과거 일본이 한국에 남긴 상처와 불행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창덕궁은 경복궁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궁궐의 모습은 마치 살아 숨쉬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후원의 정원을 걸을 때에는 마치 조선의 왕과 왕비가 이곳을 산책하던 모습이 상상될 정도로 고즈넉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 속에서도 일본에 의해 훼손되었던 역사의 흔적이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창덕궁 역시 일제강점기 동안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고 조선 왕실의 품격과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한 일본의 행위가 이어졌던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고 훼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우리 일본은 그런 행동을 저지른 대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해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우리는 창덕궁 후원에서 잠시 멈춰서서 과거 한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고난을 겪고도 일어섰고 오히려 과거를 기억하며 더 강한 나라로 성장했어. 하지만 우리 일본은 과거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우리가 후손으로서 해야 할 일은 이런 역사를 잊지 않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심으로 반성하고 행동하는 거야. 그날 궁궐을 걸으며 저희 가족은 한국의 아름다움과 아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여행 동안 아버지는 줄곧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책임감을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을 다녀온 후
저희는 서울의 여러 명소를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느 곳을 가든 성금함을 유심히 살피며 지갑에서 돈을 꺼내 조용히 넣으시곤 했습니다. 여기서 번 돈은 이 나라를 위해 써야 한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지나가던 길목마다 놓인 성금함에 돈을 기부하셨습니다. 사찰을 방문했을 때 전통시장의 입구에서 심지어 길거리에 놓인 작은 기부 상자에도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돈을 넣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생이 장난스럽게 아빠, 그러다 돈 다 쓰시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이건 내 의무야. 이곳이 이렇게 강한 나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희생했기 때문이잖니.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우리 가족을 일으켰듯이 이제 우리도 조금이라도 이 땅의 보탬이 돼야 하지 않겠니? 그 말에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은 단순히 기부를 넘어 과거 조국을 위한 할아버지의 희생과 정신을 이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한국의 골목길을 걸을 때마다 아이처럼 신이 나셨습니다. 전통시장에 들렀을 때는 핫도그, 떡볶이, 호떡 등 온갖 간식을 사드셨는데 그때마다 이거 정말 맛있다 며 감탄하시곤 했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드시며 우리 일본에는 없는 이 맛, 이 정서가 너무 좋구나.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고 정이 많은 것 같아라고 하셨죠. 한 번은 작은 분식집에서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김밥을 먹고는 아버지가 직접 주머니에서 돈을 더 꺼내드리며 감사합니다. 이 김밥은 정말 인생에서 먹어본 것 중 최고예요. 라고 정중히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고맙니다. 일본에서 온 손님이 이렇게 좋아해주니 나도 기뻐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더없이 행복해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한국 여행 동안 정말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에도 책임감 강하고 자상한 분이셨지만 이곳에서는 마치 자신의 뿌리와 조국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았죠. 아버지는 성금함에 돈을 넣으실 때마다, 간식을 사드실 때마다, 그리고 한국의 거리를 걸으실 때마다 입가에 미소를 띠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작은 행동이라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행동은 단순한 기부나 소비가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작은 발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소중히 느꼈고 앞으로도 한국에 대해 배우고 이 나라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행이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 무렵 저는 동생과 함께 한강 근처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커다란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고 강변을 따라 달리는 자전거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활기는 일본에서 보던 도시의 분위기와는 또 다른 매력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여기 진짜 멋지지 않아?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처음에는 좀 낯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본보다 더 편리한 것 같아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랬어.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라 긴장했는데 지하철이나 버스도 너무 체계적이고 깨끗해서 금방 적응되더라. 심지어 QR코드로 음식도 주문하고 길 안내도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일본보다 훨씬 편한 느낌이야. 동생은 웃으며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 우리가 길을 몰라서 조금 헤매고 있을 때도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신 분들 있잖아.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동생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생각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있잖아, 너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는 거 어때? 요즘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 학생도 많고 내가 한국어 조금만 더 배우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동생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나 한국에서 대학교? 그건 생각도 못 해봤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근데 한국 대학은 어떤지 잘 몰라. 그리고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도 걱정되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동생의 걱정을 달래주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한국 대학들은 세계적으로도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요즘 일본에서도 한국으로 유학 가는 친구들 많잖아. 그리고 내가 한국에 대해 배워가면서 한국어 실력도 늘리면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야. 여기가 내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일지도 몰라. 동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괜찮은 기회일 수도 있겠네. 특히 내가 요즘 한국에 관심이 많아졌잖아.
한국어도 배우고 이곳에서 더 많은 걸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우리 가족의 뿌리와 연결된 이곳에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닌다면 저희 가족에게도 큰 변화가 생기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그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한국에서 느낀 점들을 진지하게 듣고 한국의 문화와 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동생이 한국으로 유학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가 농담처럼 말씀하시며 웃으셨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하는 것도 좋은 기회겠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새로운 문화도 배울 수 있으니.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보기엔 동생도 한국에서 유학 가면 대박일 것 같아. 저녁에 먹었던 한식도 맛있어 했잖아. 적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야. 동생은 웃으며 그런데 유학 가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돈? 걱정 마. 내가 일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벌어서 보내줄 거야. 빨리 돈 모아서 한국 유학 준비해야겠다. 이젠 유학 비용도 아끼지 않겠어. 아버지는 웃으면서 그러니까 동생도 한국어 좀 더 열심히 배워야겠네. 돈 아껴서 유학 보낼 수 있도록.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서 보내야지.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두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유학 가면 아빠랑 엄마는 한국에 놀러 오시는 거지? 부모님은 서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유학 가면 우리는 자주 한국에 놀러 올 거야. 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참 기대돼.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 유학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하면서도 농담을 섞어가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농담처럼 동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다면 우리 가족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겠지만 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큰 자랑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다녀온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이 일본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한국으로 가버리자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제1동포들 중에 한국인임을 밝혀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차라리 한국으로 간다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일본보다도 살기 좋은 것이 분명하고 훨씬 친절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 같았거든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